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느끼는 현대인들의 미적 기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한 티가 나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을 법한 자연스러운 느낌의 쌍꺼풀을 원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콧대 높이보다는 코끝 높이에 좀 더 집중하면서 자려한 느낌의 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누구인가요? 강동원, 차은우, 남성분들이면 장원영이나 카리나. 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기원전 1000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황당했던,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기이했던 미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은 크게 변화해 왔지만 어떤 기준들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는데요. 인류가 이성을 보는 눈높이는 과연 어떻게 발전해 왔을지, 그리고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하셨나요? 먼저 중앙아메리카의 고대 마야 문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1000년부터 서기 1500년까지 두개골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관습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의 머리를 나무판으로 눌러서 두개골을 길고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영적인 존재와 가장 가까운 이상적인 모습으로 간주되었고요. 이러한 모습을 미적 기준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마야 문명에서는 치아 변형도 중요한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치아의 보석을 받거나 아니면 일부러 갈아내는 방식이었죠. 이런 관습은 주로 귀족 계층에서 주로 행해졌고 사회적 지위와 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야 문명에서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개인의 미적 선호를 넘어서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야인들은 눈이 약간 안쪽으로 몰리는 사실을 매력적으로 여겼다고도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반짝거리는 구슬을 이용해서 눈이 그 구슬을 따라가도록 유도해서 사실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름다움의 한 부분이었다고 여겼다고 하고요. 귀랑 코는 물론이고 상상도 못할 곳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몸에 치장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혹시 트로이란 영화 보셨나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고대 그리스죠. 기원전 800년부터 300년까지 그리스인들은 일자 눈썹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눈썹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를 메우기 위해서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눈썹 사이를 검은 연필로 칠하거나 동물 털을 붙이는 식으로 눈썹을 이어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적 감각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지성과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그리스 조각상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많은 조각상들이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눈썹은 얼굴의 중심을 강조하고 조화로움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죠. 다음으로 중국 당나라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618년부터 907년까지 이어진 당나라 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풍만한 체형이 미인의 기준이었어요. 둥근 얼굴과 넓은 이마 그리고 통통한 몸매가 당대 이상적인 미인의 조건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미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양귀입이죠. 그녀의 외모와 스타일은 이후 중국 전역에서 미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귀비는 화장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붉은 볼과 진한 눈썹 그리고 붉게 칠한 입술은 당대의 메이크업의 상징이 되었죠. 이 시기의 메이크업은 단순히 개인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유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당나라 여성들의 화려한 외모는 그들의 지위와 자부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오하구로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혼한 여성들이 치아를 검게 염색하는 관습인데요. 검은 치아는 헌신과 성숙함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치아를 검게 염색함으로써 남편에 대한 헌신과 성숙함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습은 메이지 시대에 이르러 점차 사라졌지만 일본 전통 연극인 노와 가부키에서는 여전히 이 관습이 사용돼서 일본 문화의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전족이라는 고통스러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작은 발은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전족은 주로 부유층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는데요. 어린 소녀들의 발을 천으로 묶어서 성장을 막았습니다. 전족을 한 여성들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는데 이마저도 아름다움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작은 발은 혼인시장에서 중요한 조건이 되었고 이는 여성의 삶을 제한하는 요소였죠. 오늘날 우리는 이를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보고 비판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 또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다시 서양으로 넘어가서 르네상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유럽에서는 넓은 이마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성들은 이마를 넓게 보이기 위해서 헤어라인의 머리카락을 뽑거나 면도하는 방식으로 이마를 강조했습니다. 잘 알려진 모나리자 초상화를 떠올려 보시면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마가 매우 넓고 눈썹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이마는 당시 상류층에서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기준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넓은 이마는 단순한 외모의 특징이 아니라 고귀함과 지성을 상징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과 예술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한 미의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넓은 이마는 당대 엘리트 계층에서 더욱 선호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고귀함과 교양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였으며 넓은 이마를 통해서 자신이 상류층에 속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모가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넓은 이마를 가진 여성은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마를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헤어스타일이나 머리 장식도 유행했는데 이 역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이 넓은 이마는 당시 미술과 문화적 감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르네상스 화가들은 초상화에서 여성의 이마를 강조해서 그들의 우아함과 세련됨을 부각시키곤 했습니다. 이러한 미적 기준은 단순히 여성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성들 역시 이마를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를 특정 방식으로 다듬거나 머리카락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미적 기준이 당시의 성별을 초월해서 문화적으로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세기 후반 페르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카자르 왕조의 타지에스 살타네 공주는 굵은 눈썹과 콧수염 그리고 풍만한 체형으로 당대 최고의 미녀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미적 기준을 완벽히 반영한 인물로 그녀에게 청혼한 남성만 145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오늘날의 미적 기준과는 완전히 상반되지만 당시 페르시아 사회에서는 그녀의 외모가 여성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붉은 눈썹과 콧수염은 당시 페르시아 사회에서 강한 개성과 매력을 나타내는 요소로 여겨졌는데요. 이는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서 지성과 내면적 강인함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미적 기준이 얼마나 독특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불가능일 것 같은데. 네. 또한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시대에는 은밀하면서도 독특한 미적 기준이 있었는데요. 상류층 여성들은 젖꼭지에 피어싱을 하고 이를 체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은밀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습은 주로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만 유행했고 사적인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는 당시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상반되며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계를 돌려서 현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느끼는 현대인들의 미적 기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좀 자연스러운 외모를 선호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1990년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 크고 화려한 쌍꺼풀을 선호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시절에 쌍꺼풀 수술을 받았던 분들의 재수술 상담을 해보면은 개인의 안구 사이즈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높은 쌍꺼풀 라인을 잡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쌍꺼풀을 원하는 분들은 정말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수술한 티가 나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을 법한 자연스러운 느낌의 쌍꺼풀을 원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었고요. 코 성형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에는 콧대를 많이 높여서 사자코 같은 누가 봐도 수술을 한 것 같은 느낌의 코를 선호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콧대 높이보다는 코끝 높이에 좀 더 집중하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자려한 느낌의 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술을 통해서 큰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내 얼굴에 최소한의 개인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 듯 안 한 듯 뭔가 예뻐진 그런 변화를 원하는 고객층이 매우 많아졌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이 좀 더 자연스러운 외모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엿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의 기준이 좀 더 다양해지고 개인화되었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상담에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의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눈을 해주세요 라든지 어떤 코를 해주세요, 연예인 누구 눈처럼 해주세요 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유명한 누군가의 얼굴에 특징을 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환자분들은 이 사람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제 얼굴형에 맞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과 비슷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미적 기준까지도 개인화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얼굴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좀 건강한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느낍니다. 예전보다는 건강한 모습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겨지게 됐고, 이를 위해서 얼굴뿐 아니라 현대인들은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등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건강 보조식품, 뭐 건기식 이런 것도 엄청 잘 팔리잖아요. 보면은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미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기이하고 때로는 놀라운 미의 기준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름다움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대와 문화,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그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